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안과 홍은희입니다. 한양대 구리병원 전문의와 함께하는 건강특강, 오늘 저는 성장기의 근시를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 중에 여러 제품 이름들이 나오는데 우선 저는 그런 제품들과 상업적 이해관계가 없음을 먼저 밝힙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근시란, 그리고 성장기 근시의 중요성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근시의 진행을 늦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선 근시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시라는 게 사물의 초점이 망막에 딱 정확하게 맺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이 정시가 아닌 상태를 굴절 이상이라고 하고, 근시, 원시, 난시 같은 것들이 굴절 이상에 포함이 됩니다. 난시는 이제 망막의 상이 불규칙하게 맺히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근시와 원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근시는 사물의 초점이 망막 앞에 맺히는 상태, 그리고 원시는 사물의 초점이 망막 뒤에 맺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시의 경우는 이 근시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초점을 망막보다 조금 더 뒤쪽으로 해서 망막에 맺혀주게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디옵터의 오목 렌즈가 필요하고요. 원시는 교정하기 위해서는 상을 조금 더 앞쪽으로 당겨와서 망막에 맺혀주게 하기 위해서 플러스 디옵터의 볼록 렌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디옵터는 근시 상태, 플러스 디옵터는 원시 상태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시를 의심해 볼 수 있는 모습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가 이제 칠판 글씨가 흐릿하게 보인다고 한다거나, 멀리 있는 사물을 볼 때 눈을 찡그리고 본다거나, 텔레비전을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한다고 하면 이런 모습들이 다 근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근시 상태인 걸 의심해 볼 수 있고 소아안과 진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출생 후에 굴절 상태 변화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가로축은 나이가 이제 드는 걸 얘기를 하고요. Y축, 세로축에 있는 것은 이제 원시 상태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숫자가 이제 굴절 도수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출생 시에는 좀 원시 쪽으로 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플러스 2 정도에 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게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정시에 가까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구에서도 이렇게 출생 후 3개월, 1년, 3년, 그리고 18세 정도까지 굴절 상태 분포를 보면 원시 쪽에 있던 게 점차 이제 정시 쪽, 그리고 근시 쪽으로 좀 더 분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출생 시에 이제 원시였던, 대체적으로 원시였던 굴절 상태가 나이가 들면서 정시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이후 성인기까지 점차적으로 근시 쪽으로 이행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이제 이행되는 정도나 속도에 유전적인 소인 또는 환경적인 소인이 함께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정리를 하면 이제 원시인 아이들은 정시 쪽으로 진행되는 정시화 과정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고, 근시인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좀 진행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시는 왜 생길까요? 여러 이제 유전적인 소인들과 환경적인 소인들이 함께 근시의 발생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모두 근시인 경우는 자녀 50% 이상에서 근시가 발생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환경적인 소인은 이제 근거리 작업, 책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하는 그런 근거리 작업이 영향을 미치고, 또 야외 활동이나 영양적인 요인들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어느 정도 근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델을 제시한 그래프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제시하는 모델에 따라서 정도는 다르지만 어쨌든 유전적인 요인의 위험도가 높고 또 환경적인 요인의 위험도가 높을수록 좀 더 근시 쪽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는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제 그런 굴절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아이들에 따라서 어떤 아이는 이게 5세부터 시작되는 그래프인데, 약간 원시였던 아이가 나이가 지나면서 거의 좀 정시 쪽으로 진행은 하지만 거의 정시에 가깝게 돼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또 반면에 극단적으로 어떤 아이는 이 나이 때 이미 어느 정도 근시를 가지고 있고, 나이가 지나면서 아이가 크면서 점차적으로 근시가 좀 급격하게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마다 근시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하는지 또 그런 진행 속도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차이가 다 있는데요. 이런 이제 근시 진행에 있어서도 유전적인 소인과 환경적인 소인이 함께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근시의 진행을 반영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인자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그래프는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번엔 세로축이 이제 안구의 길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이제 아이가 나이가 들면서 안구도 성장을 해서 안구의 길이도 길어지는데요.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안구의 길이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보시면 이제 노란색 네모가 근시 그리고 빨간색 마름모가 고도근시를 나타내는데 안구 길이가 긴 쪽일수록 이 노란색, 빨간색의 분포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안구의 길이가 근시 진행을 잘 설명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결국 안구가 길수록 근시가 더 빨리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이에 따른 안구 길이의 변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근시의 위험도를 색깔로 나타내는 그래프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근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장기의 근시가 도대체 왜 중요한 걸까요? 우선 성장기의 근시가 얼마나 흔한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국민 건강 영양 조사를 시행을 했던 결과인데요. 비교적 예전 2008년부터 2017년 정도까지 비교적 예전 결과부터 이제 있는데 5에서 18세의 약 65% 정도에서 이제 근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서 5.4% 그리고 최근에는 6.9% 정도가 고도근시를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이건 2016에서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그래프인데 나이가 듦에 따라서 근시가 아닌 아이들의 비율이 이렇게 줄어들고 근시와 고도근시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시는 이제 비단 우리나라에서뿐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이건 WHO에서 2000년에 발표했던 보고입니다. 그래서 2000년에 근시가 앞으로 얼마나 진행할 것인가를 예측한 보고인데 2050년에 가면 거의 전체 인구의 52%가 근시가 될 거다라고 예측한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근시의 발생이나 진행에 환경적인 요인이 관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전 세계를 강타한 이 코비드 사태 때문에 이제 환경적인 습관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야외 활동이 줄고 근거리 작업이 늘어나면서 이 시기에 또 급격하게 근시의 유병률이 늘어났다고 보고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근시의 증가에 또 이 코비드가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근시가 진행하는 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걸까요? 일단 근시 도수가 높아지면 또 고도근시가 되면 생길 수 있는 그런 합병증들의 대표적인 것으로 근시성 황반 변성 그리고 망막박리, 녹내장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이제 가능한 합병증들인데요. 이게 이제 근시 도수가 얼마나 높은지에 따라서 이런 합병증들이 생길 위험도에 대해서 연구한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들마다 물론 이런 각각의 수치는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근시가 도수가 높아질수록 이 세 가지 합병증이 생길 위험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도근시 상태이더라도 거기에서 근시 진행을 1디옵터만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게 되면 각각의 합병증이 생길 위험도가 근시성 황반 변성의 경우는 무려 40%, 망막박리나 녹내장은 각각 30%, 20%나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근시 진행을 늦출 수 있다면 늦추는 것이 이런 합병증 발생을 크게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시 진행을 늦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근시의 발생과 근시의 진행에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소인이 함께 관여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유전적 소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유전자 치료 같은 것들이 있겠는데 아직 이쪽으로는 정립된 내용이 없습니다. 환경적 소인에 대해서는 환경 요인을 조절하는 것이 근시의 발생과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그 외에도 최근에는 근시 진행 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치료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 요인 조절입니다.
독서를 하거나 뭐 스마트폰을 보거나 컴퓨터를 보는 거 모두 마찬가지인데 이런 걸 저희가 근거리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근거리 작업을 할 때 최소한 3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리를 유지해 주기 위해서 바른 자세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눕거나 엎드려서 보게 되면 이 거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바른 자세로 이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한 번 이제 그런 근거리 작업을 할 때 30분, 3, 40분 이상 한 번에 지속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 40분 정도 이런 뭐 공부를 하거나 할 때도 근거리 작업을 한 후에 한 10분 정도는 먼 곳을 바라보면서 또 이제 멍을 때리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특정 이제 목표를 바라보게 하면서 눈의 조절을 풀어주는 게 근시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조명과 광도를 잘 유지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결국에 이런 자세를 잘 유지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작은 글씨나 선명하지 못한 글씨를 오래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런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져서 이런 것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제 스포츠나 야외 활동인데요.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면 이제 먼 곳을 보게 돼서 자연스럽게 눈 조절의 피로를 풀어주고 그럼으로써 근시 진행을 늦출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이론으로는 이제 햇빛을 많이 쬐게 되면 눈에 있는 도파민 분비가 좀 늘면서 안구의 길이가 길어지는 걸 좀 억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9에서 11세에서 2년간 근시 진행이 적었던 경우를 보고한 2020년 논문이 있습니다. 근거리 작업 거리를 30cm 이상 유지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그리고 한 번 유지하는 시간을 30분 이하로 유지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그리고 야외 활동을 좀 더 많이 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근시 진행이 더 적었다는 보고가 있어서 이런 환경 요인의 조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싱가포르에서는 이 왼쪽 그림은 싱가포르 정부에서 제작하고 배포하는 포스터인데요. 이런 근시 진행을 줄이기 위해서, 근시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야외 활동을 권장하는 포스터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구글링을 해보다가 어떤 홈스쿨링 관련한 이제 그런 팁들을 공유하는 사이트에서 떠 있는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30cm 이상 유지를 하고 30분 보고 나면 잠깐 밖을 보고 쉬게 해주고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걸 권장하고 이러면서 이제 근시를 예방할 수 있는 팁이라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사실 스마트폰 많이 보는 거 이제 어머니들이 좋아하지 않으시는데요. 피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피할 수 없다면 그런 스마트폰에도 이런 여러 어플들로 이런 환경 요인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어플들이 좀 개발이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이제 30cm 이상 유지하지 않으면 어떤 알림이 뜬다든지 적당한 그런 조명을 유지하지 않거나 한번 보는 시간이 너무 길면 또 이제 알림이 울리든지 하는 식으로 환경 요인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어플들도 최근에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근시 진행 완화 또는 근시 진행 억제 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시를 교정한다고 하면 이제 보는 걸 근시로 인해서 이제 시력이 잘 안 나오는 걸 잘 보게 해주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근시 교정을 위해서는 근시 교정용 안경, 시력 교정용 안경, 그리고 시력 교정용 콘택트 렌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안구가 다 자란 후에는 굴절 교정 수술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볼 수가 있고요. 일단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 내용이 아니라 이제 근시 자체를 조절하는 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시 진행 완화 목적의 안경, 또는 컨택트 렌즈 중에서는 원데이 소프트 렌즈와 드림 렌즈로 알려져 있는 OK 렌즈, 올소케라토로지 렌즈가 있고 또 안약으로는 저농도 아트로핀 점화액이 있습니다. 일단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장단점을 정리를 해보면요. 근시 진행 완화 목적의 안경은 저희가 시력 교정용으로 안경을 보통 사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근시 진행 완화 효과는 크지는 않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농도 아트로핀 점화액은 기존과 똑같이 생활하면서 안약 점화만 추가하면 되는 거라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기존의 안경 렌즈와 병행이 가능한데 그 안약을 사용하는 것 자체로 인해서 점안감이 좀 불편한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동공이 커지는 산동작용으로 인한 불편한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그런 근시 교정용 안경이나 렌즈는 계속 유지를 해줘야 하고요.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약제를 중단할 경우에
농도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갑자기 중단할 경우에 이제 기존의 약을 사용하면서 근시 진행이 억제되었던 부분이 확 증가하게 되는 리바운드 효과라는 게 나타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치료입니다. 드림 렌즈는 이제 밤에 잘 때 끼는 렌즈인데 사용을 하면 낮 시간에 안경이나 렌즈 없이 시력 교정이 되는 상태로 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재사용 렌즈다 보니까 오염, 분실, 파손과 같은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면서 효과가 이제 눌러주는 효과가 있는 거라서 충분한 8시간 정도 이상의 수면 시간이 필요하고 렌즈 착용이 어려운 경우엔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데이 소프트 렌즈가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 렌즈라서 관리에 있어서는 비교적 쉽고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렌즈 착용이 어려우면 사용하기가 어렵고 또 이 렌즈 같은 경우는 난시 도수가 커버되지가 않아서 난시 도수가 높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시력 교정 목적으로 사용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근시 진행 완화 목적의 안경 중에서 예전부터 많이 좀 연구가 되었었던 이중 초점 안경과 다초점 안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러 논문에서들의 효과를 비교한 리뷰 논문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 오른쪽으로 치우칠수록 좀 더 효과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이중 초점 안경과 다초점 안경의 경우는 일반 안경에 비해서 약간의 근시 진행 완화 효과는 있지만 효과 자체가 아주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에서 약 39% 정도의 근시 진행 억제 효과가 보고된 바 있고요. 근데 이제 비교적 최근에 나온 새로운 이제 디자인의 렌즈가 있는데 딤스 렌즈라고 해서 기존 안경 이제 그 시력 교정 목적의 도수가 들어가 있는 안경에 이렇게 세그멘탈하게 중간에 점점이 여기에 플러스 디옵터가 더 추가된 그 렌즈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통과한 빛은 망막보다 좀 더 앞에 상이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디포커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앞쪽으로 디포커스를 시킴으로써 근시가 진행하는 거, 안구가 길어지는 걸 좀 억제시켜 준다는 원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렌즈를 이제 개발한 회사에서 연구를 진행했고 그 보고에 따르면 2년 그리고 3년 정도까지 봤을 때 일반 안경에 비해서 근시 진행 완화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많이 연구됐던 안경들 중에 다초점 안경, 이중초점 안경은 뭐 20%, 30% 정도대의 효과를 보고했던 거에 비교하면 이제 이 안경들은 2년, 3년 정도 봤을 때 훨씬 높은 효과의 근시 진행 억제를 보였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수치는 좀 좋은 수치로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좀 장기간 연구가 되지 않았고 일단은 회사 주도의 연구만 되었다는 점이 아직까지는 좀 한계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장기간에 다른 많은 효과에 대한 보고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저농도 아트로핀 안약입니다. 아트로핀 안약은 산동제 그리고 조절마비제 용도로 사용되는 안약입니다. 그런데 이 아트로핀 안약에서 근시 진행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이 1990년대 한참 전부터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약 자체가 이제 산동 효과와 조절마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으로 인해서 실제로 아이들에서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은 1% 저만제인데 이런 경우 1% 저만제의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소아에서 좀 심각한 전신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서 12세 미만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근시 진행 억제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소아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농도의 저만제, 희석된 저만제가 나와서 이 약의 경우는 4세에서 15세의 소아에서 조절마비 그리고 산동제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으로 이 약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농도 조절을 해가면서 근시 진행 억제 치료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 그림은 이제 외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이런 근시 진행 억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트로핀 저만액인데 보시면 뭐 0.01%, 0.16% 다양한 농도의 약들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렇게 한 가지 농도의 안약만 있다는 게 좀 한계점이고 추후에 아마 더 희석된 농도의 약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조절마비제들과 비교했을 때 아트로핀이 월등하게 근시 진행 억제 효과, 좋은 효과를 보였었고 이거는 이제 아트로핀의 근시 진행 억제
효과에 있어서 약간 기념비적인 연구였는데요. 보시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2년 이상 이제 경과 관찰을 하면서 근시 도수의 변화를 본 연구인데요. 이 세모가 이제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경과 관찰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2년 경과 관찰 동안 이렇게 이만큼 근시가 진행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오른쪽은 전부 아트로핀인데 농도를 좀 다르게 한 것입니다. 0.01%부터 1%까지 다양하게 한 건데, 이 안약을 사용한 군에서는 모두 기울기가 훨씬 완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4개월, 2년이 지나고 약을 끊었을 때 이 위에 세모, 까만 세모가 1% 아트로핀인데요. 급격하게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가장 낮은 농도였던 0.01%의 경우는 끊은 후에도 완만하게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게 된 것이 이제 고농도일수록 억제 효과는 좋지만 고농도에서는 갑자기 중단했을 때 빠르게 악화되는 리바운드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이런 농도의 효과와 부작용들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장 최근에 발표됐던 이제 이런 여러 논문들의 결과를 요약한 메타 분석 논문인데요.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가장 여러 농도들 중에 가장 효과가 좋아 보였던 거는 1%, 0.5%, 0.05% 저만제이고, 또 이것을 부작용과 함께 비교를 했을 때 효과는 이 세 가지 농도가 좋았지만 부작용은 이렇게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농도와 비례하게 부작용도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떤 농도의 약으로 시작을 해서 어떤 농도로 진행을 할지 이런 것들은 해당 이제 근시 진행 정도나 부작용에 따라서 담당 안과 전문의와의 상담 하에 진행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드립 렌즈입니다. 드립 렌즈는 이제 하드 렌즈 타입의 재사용 렌즈입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렌즈를 착용하면 각막이 이렇게 눌린 상태가 유지가 되고, 낮 시간에 렌즈를 빼고 있어도 이게 낮 시간 동안 유지가 돼서 근시가 교정되는 근시 교정 효과가 있고, 또 더불어 이렇게 각막이 눌린 상태에서는 주변부의 빛이 망막보다 좀 앞쪽으로 디포커스가 돼서 이로 인해서 근시 진행 억제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렌즈입니다. 그래서 드립 렌즈의 효과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드립 렌즈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는 이제 실제로 그 근시 진행 억제 정도를 근시 도수로 비교한 논문보다는 안구 길이로 비교한 논문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2년간 경과 관찰을 했을 때, 종합했을 때 근시 진행 억제 효과를 약 45% 정도 보였다라고 요약했던 논문이 있었고요. 이 이후의 논문들에서도 이제 이런 리뷰 논문이었는데 마찬가지로 근시 진행 좋은 효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치료들과 비교했을 때도 괜찮은 근시 진행 억제 효과를 보였다라는 논문들이 계속 있어 왔고요. 그래서 근시 진행 억제 효과를 보이는 치료임은 맞는데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FDA 승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드립 렌즈는 예전부터 FDA 승인을 받아서 시력 교정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던 렌즈이고요. 그런데 이제 근시 진행 억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제 근시 진행 억제 목적으로도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시 조절 자체로 FDA 승인을 받은 렌즈는 2021년에 승인을 받은 최초의 렌즈 하나가 나왔다, 이제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승인 관련해서는 이제 이런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원데이 소프트 렌즈입니다. 그래서 근시 진행 억제 효과를 같이 보이는 원데이 소프트 렌즈는 지금은 요 마이사이트 제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소프트 렌즈 타입이고 이제 일회용 렌즈입니다. 한번 쓰고 버리는 렌즈고요. 렌즈 디자인 자체가 이제 중심부는 시력 교정 목적의 시력 교정 그 디옵터로 들어간 시력 교정 존이 있고, 그 주변에 동심원 양상으로 해서 이거보다 좀 더 플러스 디옵터가 들어가서 앞에 이제 다른 치료들처럼 망막보다 앞쪽에 상이 맺히게 디포커스가 되는 효과가 있어서 여기가 이제 근시 진행을 억제시킨다고 얘기하는 근시 진행 억제 존이고요. 이게 동심원 모양으로 번갈아 가면서 있어서 근시 교정 효과와 근시 진행 억제 효과가 같이 있는 렌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자체는 근시 진행 완화로 FDA 승인을 받은 렌즈이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만 8에서 12세 사이에서 사용할 수 있고, 하루에 10시간, 일주일에 6일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6년까지 효과에 대해서 연구를 한 보고가 있는데요. 6년 사용했을 때
근시진행 억제 효과가 있었고, 이 그래프에 나타나진 않지만 이후에 1년 동안 이제 이걸 끊었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트로핀처럼 그런 리바운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았는데, 그 1년간 경과관찰을 했을 때 리바운드 효과는 없었다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주도의 이런 연구에서 근시진행 억제 효과가 59% 정도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들, 현재 사용 가능한 이제 옵션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 그림이고요. 도표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는데 사실 모든 아이들이 이런 치료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또 치료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아이들이 모든 치료가 다 가능한 또 눈 상태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눈 상태에 맞게 또 환경에 맞게 맞는 치료로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소아안과 전문의와 상담하에 진행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근시가 무엇이고 성장기 근시가 왜 중요한지, 어떤 합병증의 위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고요. 근시 진행을 늦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사실 키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시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는 이제 환경 요인을 조절할 수 있고 근시 진행 완화 또는 억제 치료를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환경 요인 조절에서는 일단은 30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거리 작업을 할 때 거리를 30cm 이상 유지를 해주고, 또 근거리 작업을 할 때 30분 이상 한 번에 지속하지 않게 30분 정도 하면 뭐 5분에서 10분이라도 좀 멀리를 보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야외 활동 하루에 2시간 정도를 보통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야외 활동을 좀 더 권장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근시진행 완화 치료들은 현재 이제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이의 눈 상태에 따라서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하더라도 단독 혹은 병합 이런 것들을 다 아이의 눈 상태에 맞게 맞춤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소아안과 진료를 보고 해당되는 경우에 이제 치료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근시 진행 억제 치료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이제 그런 것들은 안과 진료를 보고 상담을 받으면서 진행하셔야 될 부분들이지만, 환경 요인의 조절은 가정에서도 알고 계신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런 환경 요인 조절에 대해서 좀 알게 되시고, 또 필요한 경우에 실천하실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난 시간에 체중 감량이 고혈압, 고지혈증, 또 당뇨 관리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그 시민분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심장내과 김현진 교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지난 시간에 강의 듣고 나서 구독자분들이 많은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한마디 해주시죠. 인사 말씀.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 구리병원 심장내과에 있는 김현진입니다. 지난번 유튜브 강의 많이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오늘 그 질문 주신 거 5개 골랐는데, 그거 대답 네.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저희 첫 번째 질문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우리나라의 비만 유병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원인을 무엇으로 꼽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안다은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은 현대인들이 이제 생활 습관 때문에도 비만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절대적으로 활동량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주로 이제 앉아 있는 생활, 즉 이제 뭐 일을 하실 때 컴퓨터 앞에 장시간 앉아 있고, 또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고 이동 시에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면서 이제 이동을 하신다거나, 네. 걷는 게 좀 부족하고 이런 게 좀 더 많은 원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생활습관 중에서도 먹는 거랑 많이 관련이 있는데, 네. 서구화된 식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이런 것도 사람들이 많이 드시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배달 음식이나 이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섭취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비만이 더욱더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 간헐적으로 단식을 하는데 혹시 이 단식으로 인한 체중 감량을 하는 것도 당뇨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질문이 또 올라와 있어요. 네. 도움이 될까요? 네, 간헐적 단식이 이제 막 뉴스에서도 그렇고 여러 매체에서도 많이 유행이 되는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제 간헐적 단식을 어떻게 하는지인데 뭐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 걸러서 안 먹는 분도 있고 또는 몇 시간 동안 안 먹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에너지를 에너지 자체를 섭취를 제한하는 그런 간헐적 단식도 있는데 네. 연구에 따르면은 이제 비만이나 과체중인 사람이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 실제로 체중 빠지는 것 또 뭐 허리둘레의 감소라든지 BMI 감소 같은 게 소용이 없다고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네. 또 여러 지질 혈증이나 아니면은 뭐 당뇨에서 이제 당 관리면 또 혈압 면에서도 전혀 감소하는 효과가 없다고 결과가 나온 바 있고 네. 오히려 이제 당뇨 환자에서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은 그런 효과는 없는데 오히려 단식하는 기간 동안에 저혈당에 빠질 위험이 더 높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네. 좀 위험할 수 있는 방법이겠습니다. 그렇군요. 단식은 좀 네. 피해야겠군요. 그렇다면 그 우리가 체중 감량을 할 때 대략 한 달에 몇 킬로그램 정도 감량을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 좀 너무 급격하게 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가 네. 적당할까요? 네, 보통은 이제 체중 저희가 감량하세요라고 할 때 본인의 체중에서 5에서 10% 정도를 감량하라고는 하는데 네. 그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3개월 이내에 본인 체중의 5에서 10%를 감량하는 것의 속도 정도가 좋을 것 같고요. 네. 너무 빠르게 감량하면 요요 현상이나 이런 게 오기 때문에 다시 도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3개월 동안에 본인의 체중의 한 5%에서 10% 천천히 감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3개월 동안 본인 체중의 5에서 10% 정도 감량하는 게 적정하다. 기억을 잘 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혈증 약이 당뇨병을 유발한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건가요, 교수님? 네, 일단은 이제 일리가 있는 말은 맞습니다. 그래요? 네네. 네. 연구 결과에서 우리가 고지혈증 약 중에서 스타틴이라는 약제가 있는데 그 약제의 고용량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 네. 오히려 당뇨의 위험이 증가한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심근경색이나 어떤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군 환자에서만 고용량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모든 이제 고지혈증 약을 다 쓴다고 당뇨가 다 생기는 건 아니시고 뭐 이런 중증의 그런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에서 이제 고지혈증 약을 고용량을 썼을 때 당뇨가 발생하는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은 오히려 심혈관 질환이 많은 환자에서 그런 고지혈증 약을 섭취했을 때 나중에 당뇨가 생기긴 하는데 네. 그 환자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뇨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득과 그다음에 단점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썼을 때 이득이 더 많기 때문에 더 고용량으로 쓰고 계신 거고 보통의 이제 고지혈증 약을 이제 예방적으로 처방받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은 당뇨의 위험성이 저용량에서는 없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그 부모님께서 고혈압 그리고 고지혈증이 있으셔서 10년 동안 약을 복용하신 경우래요. 그런데 검사 수치가 정상이라면 이제 의사분하고 상담을 해서 이걸 중단할 수 있는지 약 복용을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 어떤가요? 네, 일단은 되게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교과서적으로는 검사 수치가 정상이 됐다고 해서 약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끊었을 때 다시 혈압이 올라가거나 끊었을 때 다시 이상지질 혈증이 더 악화되기 때문에 그때 네. 더 안 좋은 이벤트가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약을 먹는 거라는 것은 이제 혈압을 조절하는 몸 안의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이상지질 혈증을 조절하는 몸 안의 그런 효소라든지 여러 시스템들이 망가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네. 밖에서 약을 넣어줘서 그걸 조절해주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약을 끊게 되면 다시 도로 안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심장내과 김현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